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2월 FOMC가 있었고요. 한국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두 개 모두 자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악재와 호재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오늘 내용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2월 FOMC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4.75%가 됐네요. 대한민국 기준금리 3.5%니까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1.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4.5%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연준에서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 코어 PCE 지수는요 4.4%입니다. 전년 대비.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됐네,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요 2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연초부터 증시가 너무 뜨겁고 채권금리는 낮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또 좋은 희망회로 돌리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군기 반장이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좀 요약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한 연준의 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 이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특히 임금과 비용에 의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디스인플레이션은 무엇이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발언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 물가는요 6월 달에 9.1%에서 현재 6.5%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9%대에서 6%대까지 낮아졌잖아. 제롬 파월 의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다? 물가가 지속성을 가지고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을 확인했다고 한 표현이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낮아지는 추세도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두기적인 발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요, 시장에서는 아마 다음 3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금리 5%에 맞출 것으로 봐요. 그래서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최종금리 5% 이하 전망이 무려 67.3%나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제롬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나스닥은 2%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고요. S&P도 1%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갔었죠. 이번에 2,500포인트를 탈환했으면 좋겠네요. 달러 인덱스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100도 이제 위태로운 정도가 됐어요. 10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22원입니다. 전일 대비 4원 하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역시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3.49%였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0%로 9bp 가까이 수직적으로 낮아지는 모습 확인을 하셨죠. 제롬 파월 의장의 비수기적인 발언으로 국채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자, 미국 국채시장은요 대한민국 국채시장에도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았어요. 오전장에서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26%, 1년물 국채 수익률은 3.43%였습니다. 기준금리 3.5%보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4% 간당간당한 금융채 5년물이 3%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멀지 않은 시기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8시에 발표된 정말 중요한 소식,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2%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4.95%였는데 그것을 더 웃돌아 버렸다는 거죠. 자,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OECD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요 4.1%였습니다. 전월 4.1%에서 큰 변동세는 없었습니다. 자, 왜 물가가 치솟았을까요?
일단 농축수산물에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는데 얘가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이었어요. 농축수산물에서 상승 압력이 확산된 게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 전기가스 수도에서 28.3% 급등을 했습니다. 12월에 23.2%에서 5%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헤드라인 수치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반면 공업제품과 서비스 요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업제품은요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을 했는데 12월 6.1%보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고요. 개인 서비스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하면서 12월 6.0%보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근원 CPI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쇼킹부동산은 물가를 전망할 때 두 가지를 체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환율과 국제유가죠. 지금 환율이 많이 낮아져서 1년 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거든요. 이 국제유가를 1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자체만 보면요 1년 전보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1년 전에는 한 80불대였는데 현재 70불대 수준까지 낮아졌잖아요.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국제유가는 1년 전 대비 하락했지만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은 1년 전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경유 가격이 1년 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 15%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유뿐만 아니라 등유 가격도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석유류 제품 가격은 여전히 1년 전 대비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경유하고 등유 가격이 올랐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이런 경유와 등유를 수출하던 러시아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체적인 쇼티지가 났고 국제 시세가 다 올라가 버리면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세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나와야 물가 상승폭 둔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 된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올해 3월 CPI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죠. 경유가격 인상분, 등유가격 인상분도요. 올해 3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그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관심이 쏠린 곳은 2월 금통입니다. 자, 2월 금통이 2월 23일이죠. 한 21일 정도 3주가량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인가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릴 거라는 주장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창용하원의 총재는 5%대 물가에서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우선시해서 통화정책을 세우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현재 낮아지는 시장금리에서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제 목요일날 오후 2시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됐거든요.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제동 걸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그럴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동성 지표로 알려진 국고채 3년물이요. 5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FOMC 비두기적인 해석에 더 영향을 받았고 물가 상승률이 대한민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이끌지 못할 것에 채권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대부분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지난 1월 18일 날 이창용하원의 총재가 기자들과의 접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높은 기준금리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다?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2월 금통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동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월 금통위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 반대 소수 의견이 2명이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수 의견이 2명이 있으면 그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셔도 됩니다. 자, 게다가 금통위원 대부분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다는 입장이에요. 자, 2023년 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는데 이 내용을 까봤더니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이 신중하다는 입장이 보였어요. 이창용 하원의 총재는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6명 중 3명은 3.75%까지 올리자는 것을 배제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의사록에서는 6명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를 피력했다는 거죠. 자, 그 근거는 무엇이냐?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하강세를 이유로 든 겁니다.
점점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게다가 이번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요. 한국은행 물가 전망 경로에서 원래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창용은행 총재는 1분기까지 5%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1분기 때 물가가 막 확 낮아질 거라 애초부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모두 다 기저효과에 의한 2분기 물가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를 하는데 1년 전에 물가가 많이 높았으면 그 다음 1년 뒤에는 그 높은 물가보다 더 높게 치솟아야 고물가가 이어지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월 CPI,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요. 통화정책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CPI가 되는 거예요. 이 3월 CPI를 보고 4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할 건데 현재 국제유가가 갑자기 치솟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4월 금통위에서 금리는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비주기적인 FOMC 소식이 동시에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요, FOMC 소식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장 금리도 계속 낮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를 더욱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시작된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혼란스러우신가요?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대란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